자,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중국에 많은 관심을 또 가져봐야 되겠죠.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목부터가 저는 참 재밌어요. 항상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 이제 양회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양회에 대해서 깊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좀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박승찬 교수의 중국 주식 팁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 양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시긴 하셨겠지만 좀 자세하게 이 양회가 무엇인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가 필요할 테니까 이 양회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금은 뭐 막연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그렇죠? 거죠. 들어는 봤는데 네가 설명해봐 하면 그건 잘 못하겠는 그 정도. 양회니까 그 두 가지 네네. 회의가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정치 협상회의,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정치 관련된 좀 기존에 있는 원로들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게 이제 오늘 개막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양회가 오늘 개막한다는 게 바로 의미가 이제 오늘 정협이 줄여서 정협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오늘 개막하고 내일 우리의 관심이 경제적으로 내일이겠죠. 그렇죠. 네. 내일이 이제 전인대 개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경제 어떻게 보면 외교까지 아우르는 그러니까 중요한 두 행사가 같이 열린다. 그럼 이번 양회를 통해서 중국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방향, 방점을 둘 것인지, 어떠한 어려움을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에서 나오는 뭐 이런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 예측, 전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우리가 꼭 이제 봐야 되고, 투자자 입장도 마찬가지고, 기업분들도 입장도 네네.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많이 듣는 게 목표 성장률 전망치 이런 것들도 이 자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일일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제 정부 이제 업무 보고라는 걸 합니다. 네네.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뭐 중국 그 경제를 이끌어갈 건지, 경제 운용 방향, 그다음에 뭐 통화, 재정 정책들을 다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그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는데 이 그 전 단계가 중앙경제공작회 작년 12월에 있었죠. 네네. 그때 중국 경제 안 좋다는 시그널을 이미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방 경제, 그러니까 지방에서 우리가 이게 중앙양해인데 지방 1, 2월 달 지방양해에서 이제 이미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치를 보면 이번 올해가 이제 상황이 안 좋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5%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것 5%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제 내일 이제 리커창 총리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일 것이냐. 네네. 이게 이제 글로벌에서 좀 관심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5%도 될 거다. 뭐 지금 기간마다 다르고 한데 중국 지방 양해 내용을 좀 보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지방 1, 2월 달에 지방 양해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 뭐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잡은 데가 그 하이난성 같은 게 한 9%대 성장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아, 그래요? 네, 하이난성은. 오. 네. 그다음 베이징이나 이런 텐진 같은 경우는 한 5%. 그것을 합쳐 보니까 이제 중간치를 뽑아 보니까 한 6.3%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양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좀 보수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생각한 데는 뭐 한 구간 성장 5에서 5.5%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6%대를 아마 생각하고 아마 부양을 이끌어 나갈 겁니다. 6%가 돼야지만 이제 10월 당대에서 좀 스무스하게 또, 네네. 이제, 또 3년임으로 그쵸, 가야 될 네. 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은 이제 주말 내일 이루어지는 전인대 부분에서 리커창 총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 여담인데 하이난성은 뭘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좀 하이난성은 네. 지금 우리가 흔히 때 말할 때 이제 그 홍콩 같은 네네. 그러니까 중개무역 홍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준 홍콩처럼 개방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특구 개념처럼 네네.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섬이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하와이라는 게 하이난성이 가보신지 아니요. 아시아의 하와이. 네. 그러니까 가면 딱 나오는 게 야자수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산이 발달되어 있고 네네. 또 특히 지금은 의료 특구. 아. 그래서 의료 서비스 분야로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또 우리 소비재 산업군도 알고 계시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못 나가니까 중국 정부가 야
이게 중국에 돈 많은 사람 다 해외 나가서 뭐 면세점에 막 사점인데 나가지 말고 자국 내에 있는 면세점에 사. 네네. 그래서 하이난성에 면세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매출이 엄청 올라갔죠. 네, 네. 그러니까 등등해서 이제 하이난성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난성이 가장 높은 9% 성장을 제시를 했죠. 특이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와, 좋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이번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도 좀 얘기가 나올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관전 네. 포인트 몇 가지 중에서 이제 뭐 경제 성장도 있고 네. 뭐 미중 기술 패권에 따라 기술 자립 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이 부총리 인사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총리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부총리가 있는데 부총리 되시는 분 한 4분 중에서 그 3분이 다 이제 뭐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던 칠상파라. 네네. 그러니까 뭐 67세는 이제 유보되고 68세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네네. 거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근데 나간다고 했을 때 새로운 부총리가 누가 들어올 거냐. 근데 새로운 부총리가 누가 들어온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다음에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리가 누가 된다는 건 경제를 어떻게 보면 총지휘하는 네네.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초점이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각 부처 장관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봐야 될. 우리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왕이 외교부장도 네네. 이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하나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관들도 다 꿰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인사까지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자면 사실 굉장히 좀 암담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암담했었고 그냥 경제를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암담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는 양회에서 경제 안정이 주요 화두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시그널이고, 그러니까 네네. 중국 경제가 하방이 되고 있다는 게 중국 정부가 이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제 이 안정이라는 단어, 중국에서는 이 온을 쓰는데 네. 중국에서는 원이라고 하는데 네. 그 단어가 거의 도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정. 그러니까 1, 2월달에 지방 양해에서 핵심 키워드는 결국 안정적인 경제 성장. 그래서 너희가 안정적으로 지방 정부가 네. 잘할 수 있는 위주로 뽑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체적인 경제 부양을 해야 된다. 그것을 그럼 골자로 3가지를 좀 정리한다면 핵심은 3가지죠. 부동산 규제를 많았는데 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네. 부동산 완화 안 하면 답이 없거든. 네. 두 번째, 인프라 투자. 결국 중국은 돈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프라를 하는데 인프라도 과거의 굴뚝산업보다는 조금 신형 인프라로 가야 되겠다. 네.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비. 이 3개가 가장 골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정자산 투자가 작년에는 중국에 조금 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러니까 이런 안정적인 6%를 지켜내야 되는. 물론 대외적인 5%라고 이야기하지만 네네. 그게 아마 있기 때문에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랍니다. 잘 말씀 잘못 드렸는데 작년에 중국 경제를 좀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뭐 헝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부동산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기보다도 시장에 문제점이 발생했다기보다도 정책적으로 부동산의 규제를 때린 것이고요. 또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안해졌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 경제 안정이라는 것에 이런 규제 완화가 좀 강력하게 들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네네.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중국 투자를 떠나서 이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상장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일단 부동산 부분부터 한다라면 부동산이 중국 전체 GDP에서 한 30% 본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동산이 이게 계속 강조를 해왔던 시진핑 주석이 집은 뭐 투자용이 아니고 사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우리 같은 채무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구조 조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상 올해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자 부분들이 워낙 또 중요한, 지금 올해가 가장 큰 하주기 때문에 네네.
흥다 같은 이 큰 기업들은 뭐 지금 뭐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될 때 흥다 망한다 이런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흥다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흥다가 지금 뭐 흥다에 공급하는 기업이 한 8,000개가 넘고 8,400개 정도 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 종사자가 400만 명이죠. 그럼 거기서 다 실업자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네. 중국 공산당의 바로 밑에가 바로 실업률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대로 조금 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중국 정부가 그러면 완전히 하느냐? 부동산 리스크는 계속 지고 가는 겁니다. 지방 가보시면 중국 지방 가보시면 아직도 이게 비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네네. 공실률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불법 뭐 대출 계약 위반 이런 중소형 부동산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어느 정도의 지금 뭐 규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체 중국이 뭐 미국 GDP에 지금 한 70, 75까지 가까이 갔는데 이 땅값 뭐 집값 하시면 훨씬 미국보다 더 비싸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 정도를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동산 버블을 잡아야 되는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 그러니까 완화는 하되 좀 더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아마 정책 기조가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빅테크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제는 계속 간다. 그게 빅테크를 딱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반독점법, 데이터 보안법, 그다음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대내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공동부유 지금 네네. 중국 시진핑 이야기하는 그 가장 핵심 정책을 관통하는 거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에 있는 전체 성장, 중산층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네네.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비하는 즉 미국 기업들 향후에 때릴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규제는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지방양에 제가 전체적으로 지방양에서 어떠한 부양책을 하는 내용을 다 봤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 뭐 핵심은 결국은 또 뭐냐면 5G,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이런 성장을 하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매우 이제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규제에 대한 이 규제와 지금 말씀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그다음에 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에 투자는 계속되었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게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충 느낌이 오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 대형, 초대형 몇몇 기업들이 쭉 이끌어서 경기를 살리는 그런 정책의 기조였었다면 그리고 그걸 용인해주는 정책의 기조였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규제를 계속 하는 와중에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가게 그렇습니다. 되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반도체나 특히 반도체 네네. 우리가 반도체 중국 굴기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무너졌다는데 사실 보면 생태계를 보시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두 기업 있으면 정부 공산당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그 밑에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나오는 생태계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성장하고 상장되는 걸 보시고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투자의 가치는 더 있다라고 보고. 옛날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들만 하는 맞습니다. 게 답이었지만 네, 지금은 좀 상황 바뀌었다. 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좀 빅테크 기업, 초대형 빅테크 기업도 매우 몸조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반독점, 데이터, 개인정보법에 모두 다 걸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잡지 않고는 안 네. 된다. 잡지 않고는 공동부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대내적으로 걸린다. 네. 그다음에 이걸 규제해야지만 다음에 미국 기업들 때릴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밑에 있는 성장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인프라들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규제는 좀 완화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경제를 또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그 의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번 양회를 기점으로 사실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어떻게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이번 양회에 거론이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도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중국 내부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불만의 목소리 매우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빨리 풀리는 게 중요한데 전 세계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지금 중국만 제로 코로나인데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번에 분명히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제 추측은 대내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자국 내에서는 방역을 좀 완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에서
그러니까 왜 지금 하방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첫 번째는 무조건 소비입니다. 네네.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의 64.8%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이동을 막으니까 안 되죠. 소비가 안 되니까 서비스 산업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이 서비스 산업과 소비가 지금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 문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지금 해외 입국자 부분에서는 뭐 베이징 같은 데는 지정된 곳에서만 무조건 3주, 어떤 데는 4주도 있습니다. 아, 격리를요? 그럼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격리. 네. 저도 지난 10월, 11월 달 갔지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중 관계도 매우 힘든 게 좀 그런 네네. 이유인데, 그러니까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단지 지금 뭐 상하이 같은 모델, 상하이가 뭐냐면 2주는 지정된 곳에서 하고 네네. 나머지 1주는 자기가 원하는데 네. 내 집이 있든 이런 식의 양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입국자에 대한 것은 올해까지도 계속 좀 강력하게 할 것이다. 지금 코로나가 중국에 오미크론이 지금 한 30-40명대를 네네.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또 무너져 버리면 소탐 대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국 내에서는 지금 힘드니까 여행 빨리 가라 그러고 야간 경제 이야기를 하고 소비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 내놓고 있죠. 야간 경제는 예, 뭔가요? 야간 경제는 이제 흔히들 말해 이제 밤에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말한 뭐 이제 식당 문을 열고 네네.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나 이런 뭐를 통해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지방 정부마다 어느 특화 지역 우리 같으면 예를 든다면 네네. 뭐 명동 같은 데를 하나의 컨텐츠를 더 재밌는 네. 하나의 뭐 축제를 하나 만든다든가 그런 식의 그 중국에서 합쳐서 그냥 야간 경제를 네네. 더 키우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연 이번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지 저희가 항목별로 쭉 이렇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에는 또 이겁니다. 사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도 느꼈다시피 러시아는 이제 그러니까 침공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많이 보여왔었고요. 물론 지금 중국이 적극적으로 뭐 러시아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양회에서 혹시 이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이런 외교 관련해서 연례 기자회견을 이제 가능성을 지금 많이 점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네.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요.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중국 입장은 어떻게 보면 중립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그 우크라이나 침공 부분에서 이제 소련 지지도 아니고 네. 그렇다라고 뭐 서방에 이는 직접 그러니까 제재하는 거 소련에 제재하는 부분에서 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단계였는데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각국의 영토 보존과 뭐 주권은 존중돼 이런 식의 말만 해왔다라는 것들이죠. 네네. 근데 조금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자국민 그러니까 지금 자국민 6천 명 지금 빨리 철수시키고 있고 또 한 명이 뭐 총을 맞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민간인에 대한 게 좀 심해지고 그 여론 앞에서는 중국도 어쩔 수가 없는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중국 내부에서도 말이 많이 온다는 거죠. SNS상에 막 이런 글이 오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건설적인 입장, 중재자 입장을 어느 정도 갈 것이냐. 근데 제가 생각한 데는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거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네. 누굴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은 좋지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 인도주의적인 그렇죠. 추상적 발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상당히 있는데 그런 식의 개념으로 뭐 이제 뭐 유엔 헌장에 입각해서 네네. 인권을 존중하고 네. 그렇죠. 뭐 이런 정도로 조금은 기존 대비 약간의 이제 뭐 수위는 올라가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양회에서 어떤 그 이슈들이 거론될 것인지 각층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망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양회를 토대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전망해 보고 싶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의 안정 그리고 여기에서 인터넷 그리고 또 반도체 이런 생태계의 그 경기 부양 이런 것들을 내놓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중국이 생각하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중국은 민간 소비가 둔화되면 성장률 하락되죠. 그러면 실업률 상승. 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물려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반적인 뭐 이제 부양책을 할 건데 일단 예를 들면 우리
투자자 입장 혹은 우리 국내 투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고 뭐 중국 투자도 좋지만 일단 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거 어떤 게 좋을 것이냐 많이 질문도 하시거든요. 네네. 일단은 중국이 계속 그 이제 이런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철강, 조선, 해운 이런 경기 민감주 당연히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주, 그러니까 소비를 경유해야 되니까 소비주도 이제 우리가 뭐 화장품이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좀뭐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이 이번에 이제 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한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일단은 투자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수출 관련된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율 아닐까 네, 그렇죠. 생각했죠. 네.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변화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위안화 환율이 지금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중국이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를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네네. 근데 뭐 물가가 안정돼야 인프라 투자도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을 중국 정부가 이제 결국 개입하지 않고 용인할 수밖에 없다. 바꿔 말씀드리면 위안화 절상이 계속 어느 정도의 상백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투자를 좀 나눠봤을 때 뭐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미리 좀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 관련해서 지금 아까 뭐 소련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련이 뭐 우크라이나 침공도 말씀드렸다는데 이게 이제 위안화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칩스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비중이 올라가는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간단한 자료도 지금 보여드리는데 오늘 제 시간이 이제 가장 쉬운 또 중국 주식 이야기인데 네네. 이번에 뭐 스위프트 관련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우리가 많이 알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이걸 하면서 이제 칩스 위안화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데 중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위안화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 국제를 하면서 첫 번째가 무역 결제 통화를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지금 이제 일본까지 추월해서 지금 한 3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프트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네네. 달러가 훨씬 높긴 하지만 그다음에 유로화, 그다음에 달러, 유로화, 영국 파운드, 그다음에 한 위안화니까 한 4위 정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이 이제 계속 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때문에 환율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은 이제 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제한적으로 약간밖에 남지 않아서요. 교수님 지금 두 가지 정도가 남아있는데 둘 중에 중국 주식 팁이 나올까요? 아니면 대만 관련 이슈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나을까요? 팁은 또 제가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그때 네네. 한번 하도록 하고.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네. 네. 그럼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대만 침공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지금 시기도 안 좋은데 네. 지금 미국 정부가 대표단을 대만에 보냈죠. 네네. 보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전 합참의장, 뭐 국방부 차관을 보냈는데 경고의 메시지겠죠. 네. 지금 뭐 모든 관심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네네. 있거든요. 그런 뭐 좀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좀 가서 지금 명예 훈장도 받았습니다. 한 말이 있죠. 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같은 운명을 겪으면 안 된다. 메시지가 매우 강한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 좀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인민해방군이 건군 100주년이 되는 게 2027년 네. 이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전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이런 말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계기로 이제 국지전이 충돌이 되면 중국이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침공 가능성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2049 좀 길게 보는 건데요. 네네. 2049년도가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레이트 차이나 완전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연도군요. 47년도가 이제 홍콩이 완전히 중국의 본토에 들어오는 연도고, 49년도가 마카오가 완전히 들어오는. 그럼 남은 게 타이완이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만들어내겠다는 게 중국 생각이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번에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생각이 많아졌을 겁니다. 네네. 야, 이게 결국은 득보다는 실이 더 큰데. 손절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나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슈화 시키고는 있는데 이게 단실 내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국지전 충돌 가능성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국지전 충돌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근데 마음은 아프지만 네네. 이런 게
많아질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양회가 오늘부터 열리게 되다 보니까 이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될 것이며 양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까지 틈새 저희가 틈틈이 계속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쭉 해드렸으니까요.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중국 투자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